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TGIF 항상 금요일만 되면 이 왜 땡스가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하면 거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다는 게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일했었잖아요. 제가 입사를 했었던 94년, 95년, IMF 전까지 토요일 장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장도 있고 반장이었죠, 반장. 반장 끝나고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다가 갔었는데 그런 것만 보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삼촌, 형님 세대들 참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열심히 일하셨던 저희 형님 세대 분들, 삼촌 세대 분들이 지금은 노후가 걱정이 돼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빨리 파악하신 분은 한 3주 만에 파악하신 분도 계세요. 최근에 오셨던 분이신데, 김해시청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딱 3주에 보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랫동안 또 한 10년, 15년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저 고객분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주식해가지고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작년에는 60%의 수익을 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되게 노련해지셨더라고요. 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종목을 쫓아가셔서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점심을 먹었었는데 그 먹었던 거 작년 하반기에 다 토해내셨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만나 뵀더니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네. 시세를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었습니다. 진정한 고수 다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계의 고수분들도 만나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서재행 대표님 담샘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서재행 대표님 같은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에 2차전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고 저 책에도 2차전지를 되게 좋게 써놓으셨던 게 있는데 제 주변의 주식 고수는요. 본인이 살 때는 이 주식을 평생 들고 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주식에 미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세가 꺾이고 나서 주식을 팔고 나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형님 이 주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주식 나 잘 모르는데? 네, 그러면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니 평생 들고 갈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얄밉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진정한 주식 고수는 저희 업계 고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살 때는 평생 들고 갈 것처럼 스스로 막 쇠뇌합니다. 무섭잖아요. 막 많이 올란 주식을 쫓아 산다는 게 되게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이야. 스스로도 쇠뇌를 해야 됩니다. 쇠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60% 내셨다는 그 분도 마찬가지고 쭉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그분도 2차전지에 좋게 얘기하시다가 오히려 7월달 작년에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8월 흐름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도 그 되게 친한 분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한테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하시는 거 보고 그냥 그 뭐 전기차 시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시세가 끝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듣고 고수다 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식은 줄다리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장에서 어릴 때 줄다리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영차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벌어졌을 때 약팀을 응원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좀 약한 팀, 그리고 그 약하다는 팀이 이겨냈을 때, 우리는 또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주식은 약간 좀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보고 영차 하는데 어느 쪽이 강하지 해서 강한 쪽에 가서 뒤에서 붙어서 영차 같이 하다가 이제는 다음 경기 됐는데 이번에는 저쪽 팀이 강하네 하면 그쪽 강한 팀 뒤에 가서 영차 또 약간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이게 동력이라는 거잖아요.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쪽에 붙어서 이제 매매를 하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힘이 약해졌을 때 나 이 주식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빠져나올 줄 아는 그런 굉장히 유연함, 그 유연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제가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또 4,000포, 1,000포 빠졌는데 3,000포가 그래도 많아서 꿀팁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일보인데요. 먼저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27조 만년 1위 삼성전자를 제쳤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현대와 기아는 지난해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했고 지난 14년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현대차가 앞질렀다. 현대기아는 합계 영업이익이 26조 7,348억을 기록을 했네요. 야, 엄청나다, 그죠? 야, 26조 7천억.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 핵심 계열사까지 합치면 현대차 그룹 4개사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은 30조 5,841억이네요. 하긴 그 글로비스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그죠? 뭐 다른 것도 하긴 하지만 모비스는 또 AS 관련된 뭐 부품뿐만 아니라 모듈 생산 등등. 사실 여기까지 다 합쳐야 되니까 이 4개사 합치면 영업이익이 30조 5,8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다 합쳐서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또 궁금하긴 한데 자, 현대차 실적 추이입니다. 분기별도 나오고 연도별도 나오는데 연도별 표만 좀 볼게요. 2019년도에 105조 매출이었네요. 지금은 162조에 15조 1,200억 이렇게 이익을 냈었는데 그때는 105조 매출에 3조 6천억이었습니다. 야, 매출은 60%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에서 15조 1,200억이 됐네요. 와, 4, 6, 24, 4배 이상 늘었다, 그죠? 야. 현대와 기아는 25일 각각 IR을 열고 지난해 연간 실적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4%는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4%나 증가를 했네요.
현대가 연간 기준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재작년에 9조 8천억 했다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긴 것도 아니고 15조, 54%나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해서 2.4%포인트 오르면서 9.3% 집계가 됐습니다. 전기차 라이벌 테슬라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8.2%, 재작년에는 16.8%였는데 작년에 8.2% 떨어졌죠. 어제 테슬라 이제 실적 관련해서 최상무랑 아침에 우리가 테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이렇게 쭉 해보면 올해는 오히려 약간 영업이익률이 다시 9%에서 10% 초까지 회복할 거다라고 컨센은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회복하는지는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총 421만 대 차를 팔았군요. 기아가 300 한 몇만 대 되죠? 네. 자, 기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기아는 연결 매출이 99조 8천억, 한 100조 했다, 그죠? 100조 했고,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연간 판매량도 전년보다 6.4% 증가한 308만 대네요. 308만 대. 그러면 현대차가 421만 대, 기아가 308만 대, 네, 더하면 729만 대. 730만 대. 그 뒷자리까지 합치니까 730만 대 나오네요. 토요타가 1000만 대 좀 넘었었잖아요. 그죠? 현대차 그룹의 역대급 실적 비결은 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와 이 고급 브랜드 때문에 ASP가 올라가죠. 그리고 SUV 등 고부가 가치 차량의 선전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네시스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 22만 5천 대는 전년 대비 4.7% 늘었네요. 또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을 SUV가 차지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SUV와 고급 차종 판매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익도 늘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친환경차 판매가 는 것도 긍정적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 북미를 비롯해서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도 돋보였고 지역별 판매량으로 살펴보면 북미가 108만 대, 유럽이 63만 대. 북미가 유럽을 훨씬 이제 웃도네요. 전년 대비 14.2, 11.6% 증가를 했고요. 국내와 인도 시장에서도 10% 안팎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율이 전년 대비해서 47.5%. 네, 러시아 안타깝죠. 공장도 철수하고 매각하고. 중국이 3.5% 줄었네요. 중국은 워낙 지금 전기차 드라이버를 걸면서 자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의 시장 상황은 다르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의 대기 수요가 줄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럼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략은 지속 강화한다. 미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할 계획이고 이날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구자용 현대차 IR 담당 전문은 양산 차종 증가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등을 위해서 R&D에 4조 9천억 원을 투입하고 설비 투자 5조 6천억, 전략적 투자 1조 9천억 등 총 12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실적만 보면 와, 현대차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PER이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얘기했듯이 야, 토요타가 9배, 9배 받고 있는데 현대기아 4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현대기아는 제가 작년 7월 이후로 좀 중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때문에 ASP는 늘어나고 재작년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자동차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작년 시장은 자동차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뭐 현대차, 기아차 꽤 좋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한 40% 오르고 기아차도 한 60%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했잖아요. PER이 낮을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업의 이익의 변동성이 좀 심한 경우, 특히 자동차도 이 환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렇게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또 영향을 받고 유가에도 좀 영향을 받고 등등 있는데 PER이 4배. 그러면 시장이 얘기해 주는 메시지는 뭔가 작년에 나왔던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피크아웃 친 거 아니야? 작년 영업이익률은 재작년에 그 공급망 차질, 반도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연 수요까지 합쳐져서 나온 이익이고, 올해는 그 정도 이익은 못 나올 거야 라고 저는 시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엔화가 850까지 갔다가 지금 900 초기는 한데, 이 엔화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이런저런 거 다 감안을 해서 또 원달러 환율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거를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이익 대비 주가가 왜 4배밖에 멀티플을 안 주지?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약간 중립으로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중립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는 뭐 거품이 지금 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워낙 배당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죠? 뭐 KTNG 매매하듯이 뭐 KTNG 8만 원에 사서 10만 원 넘어가면 이익이 25% 수익 난 거잖아요. 근데 배당이 좋긴 한데 주가 차익이 훨씬 크니까 주가 차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이라는 그 강력한 안전 마진을 갖고 주가가 쌀 때 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장기로 롱텀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제가 주가가 비쌀 때는 트레이딩, 쌀 때는 그냥 사서 우직하게 들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방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PER 4배가 결코 여기가 아주 싼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일단 실적 발표 기업도 쭉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저 기사를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 발표는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가전 전장 쌍끌이 LG전자 지난해 매출 84조 역대 최대. LG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4조 원의 연간 매출과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좋죠.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핵심 사업인 생활가전과 TV에서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했군요. 소비자의 닫힌 지갑을 열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매출이 84조 220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3조 5491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0.06% 감소를 했네요. 그러면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으면 영업이익률도 더 떨어졌겠다. 그죠?
회사는 연 매출을 3년 연속 경신하고는 있는데, 자, 부문별로는 TV를 제외한 생활가전 매출이 30조 원을 돌파했고, 회사가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전장 사업, 전기차 관련 전기전자 장비, 그리고 VS 등등 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7% 고성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10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매출이 전장 부분. 자, 회사는 캐시카우인 생활 가전과 미래 사업인 전장이 쌍거리로 최대 매출을 이끌었다고 자평을 하고요. 두 사업이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8%나 됩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만 보면 매출 23조에 영업이익 3,131억으로 증권가 예상을 밑돌았고요. 생활가전과 TV, B2B 솔루션 부문에서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전장사업 영업이익은 겨우 57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출시 효과로 호실적을 거둔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LG전자는 4분기에 1,749억 원의 적자를 냈군요. 회사는 가전 부문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올레드 TV를 포함한 프리미엄 TV 수요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네요. 미래지향적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며 사업의 한계 돌파에 집중하겠다는 올해 목표를 내놨고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주력 제품의 프리미엄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냉난방, 공조 등 B2B 영역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가전과 TV 사업은 프리미엄 시장과 볼륨존,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프리미엄 존에서는 투명 TV 같은 시장 선도 제품을 강화해서 중국 업체 등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내고, 중저가에서는 ODM과 전략 시장 중심으로 중국 업체를 따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세가 가파른 전장 사업은 수익성 제고가 목표인데, 김주용 VS 경영관리 담당 상무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말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는 90조 원 중반대라면서 가전과 IT에서 쌓은 차별화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내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아주 잘 사는 집에서는 월풀 냉장고 뭐 이런 거 썼었는데, 프리미엄급이죠. 근데 지금 월풀 냉장고 아직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지난번 모바일 사업부를 과감하게 스크랩하면서 밑빠진 독처럼 새 나가는 돈을 딱 막으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률 보면 22년 1분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굿즈에 대한 수요가 꽤 좋았었죠. 그때 9.3%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23년 1분기에도 7.3% 기록하긴 했지만 22년 1분기에 9.3 이후로 4.1, 3.5, 0.4 그리고 23년 1분기에 7.3, 그 다음에 3.7, 4.8 그리고 이번 4분기에 1.4 요렇게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데, 확실히 계절성이 좀 있긴 있네요. 그죠? 1분기 매출이 늘고 1분기 1월, 2월, 3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스쿨 시즌이니까 노트북도 사고 뭐 그런 게 있을 건데, 미국이나 다른 가을 학기 시작하는 데서는 이런 수위는 아마 없을 건데, 1분기가 확실히 실적이 좋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연간 단위로 보면 좀 지난해 84조에서 3조 5천억 밖에 안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4.5%대 5%가 안 나온다 그죠? 이 부분은 숙제이네요. 영업이익률이 돌아서야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까지 한번 보죠.
아침에 간단하게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자는 쇼크가 나왔었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2년 4분기부터 이어진 5개 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에서도 탈출을 했고요. 밑에 표가 나오는데 22년 4분기에 1조 9천억 적자, 1분기에 작년 1분기에는 3조 4천억 적자, 2분기에는 2조 8,800억 적자, 3분기에 1조 8천억 적자였는데 이번에도 소폭 적자일 거다라고 컨센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플러스 3,400억 내버렸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잘 아시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항상 이 기울기를 봐야 된다고. 지금 1조 9천억, 3조 4천억 바닥 찍고 2조 8천억, 1조 9천억.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작년 1월 달에 마이너스 44% 찍고 그러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긴 했는데 쭉 올라오다가 11월 달부터 플러스 전환, 12월 달도 20%대 플러스 전환. 이렇게 항상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이 증감률이 보통 강원국 작가의 그 백테스팅 했던 걸 보면 평균 70%까지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100% 넘게 전년 동월 대비 성장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3,400억 분기 흑자가 났는데 이번에 피크아웃이 언제일까? 그 부분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한 2Q, 3Q? 그때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반도체 업계는 AI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올해 1분기부터 SK 하이닉스의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바탕으로 조 단위 분기 이익을 회복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어진 누적 영업 적자 규모도 줄었고 23년 연간 실적은 매출 32조에 영업 손실 7조 7,300억 기록을 했고요. 연간으로. 하이닉스는 AI 서버와 모바일 제품 수요가 늘고 ASP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이 효과를 내면서 1년 만에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하게 됐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두 축 중 하나인 낸드 플래시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고요. DRAM 부문에서 HBM과 DDR5가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두 제품이 적자 탈출을 이끌었고요. DRAM에서 고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주력 제품인 DDR5와 HBM3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4배,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HBM과 DDR5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고성능 DRAM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가격이 일반 메모리보다 비싼 데다가 최근 가격 상승에 대비하려는 고객사들이 몰리면서 수요까지 폭증을 했다. 한 3, 4개월 전에도 이 HBM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자료를 보면 일반 DRAM에 비해서 6배에서 7배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이 HBM3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가 났는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던 이유도 요 HBM3에 대한 대응 능력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자, 하이닉스는 올해 본격적인 흑자 행진을 예고하고 있고요. 산업 전반에 AI가 활용되면서 이를 위한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4년 최대 10조 원 이상의 연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요. 올해 이수림 DS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AI용 칩 수요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면서 전체 영업이익 10조 6천억을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올해 주식은 내년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거라서 내년에 과연 얼마가 나올까? 요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반도체 그 이익 전망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네,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막 또 시작되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익의 방향성 계속 이렇게 수출 동향 체크하고 그 이익의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2018년도에 40조 매출에 20조 7천억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영업이익률 5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엄청난 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년 내년 전망치 살짝 한번 볼까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내년 컨센서스가 얼마로 나오는지 항상 이 컨센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대치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으면 기대치만큼 나오는 거는 주가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연간 전망으로 올해 컨센은 여전히 9조 1천억이네요. 그리고 내년이 15조. 매출은 64조. 올해가 52조, 매출은 64조.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18년 영업이익 20조 8천억 나왔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가가 전고점을 가느냐고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시클리컬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을 5년 단위로 이렇게 합쳐서 봐야 됩니다. 5년 단위로 합쳐서 보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24%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쟁 우위만 갖고 있으면 매출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출만 증가하면 뭐 100조일 때 24%면 24조가 나오는 거고 매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200조가 나오면 200조에 24% 곱하면 또 18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그 5년 합산 평균을 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옛날에 영업이익이 저만큼 나오는데 그만큼 나오지도 않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이 노하우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를 좀 더 읽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컨센은 지금 9조, 10조고 내년에 컨센은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기업이 실적 발표 때마다 가이던스 나오고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계속 컨센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컨센을 미스하면 주가가 박살나게 됩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고성능 D램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서 AI용 메모리인 5세대 HBM3 E 양산과 HBM4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26년부터 양산 예정인 HBM4 개발 설계 작업에 대해서 최대 수요처인 미국 엔비디아와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본급 50%에 해당하는 생산성 격려금, PI를 비롯한 성과급 지급 계획을 또 발표를 했네요. 적자가 나도 굉장히 잘 선전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PI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과급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격려급을 지급하는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별도의 성과급 책정 기준을 따르는데 매년 집행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 이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이 캐펙스를 상쇄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해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DS 부문에서 적어도 연간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야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삼성전자 임직원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올해 수익 내셔서 내년 초에 성과급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는 요 세 가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 2.0 등장 가능성 다각도로 대비해야 올해 시장이 울퉁불퉁한 시장에 될 건데 미국 대선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계속 세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하면서 당내 경선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국 대통령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내가 나서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재선을 포기하고 당신이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선이 9개월여 남아서 아직 변수가 많지만 적어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요직 하마풍이 나올 정도이고요. 예컨대 국무장관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통상정책 실세로는 트럼프 정부 1기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설계한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거명이 된다고 하고 있네요. 이들이 트럼프 정부 2.0을 설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미국 국내는 물론 미중 패권 경쟁 판도 등 국제정치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전망이고요.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분과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좀 많이 써먹기는 하겠네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원자재 가격을 좀 더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에는 무역 수지가 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이 관세 얘기를 또 하면 2018년하고 19년처럼 또 스트레스를 또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유럽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압력, 이것도 남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캐나다 정부는 산업장관, 무역장관, 주미대상 등이 참여한 팀 캐나다라는 대책팀을 만들어 벌써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후보와 접촉 채널로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지난 1기 트럼프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했었고,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수준으로 하라는 무리한 압력도 가해왔었죠. 비록 하노이 노딜로 끝났지만 트럼프 1기에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었죠. 하노이 노딜? 하노이가 아니라 싱가포르 아닌가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북한의 전쟁 위협성 발언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2기에는 비핵화 대신 북핵을 용인하고 군축 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한국 기업의 타격이 우려가 되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금융시장 격언처럼 변수 많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영리한 외교가 필요하다.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가 출범해도 우리 국익에 타격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2기 외교안보팀은 캐나다처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국익 우선의 유연한 대미 외교를 펼쳐주길 바란다. 네, 태스크포스 근데 만든다고 뭐 얼마나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 판도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번 트럼프가 뭐 저는 재선이 성공할 거다라고 봤던 게 이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카트 대통령하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 전에 또 한 명 더 있긴 한데 그런데 재선에 실패했던 카트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되게 높았었잖아요. 1982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8%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7% 넘어갔을 때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이긴 대통령이 없다.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2020년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 그 딱 11월 대선 직전까지 실업률이 7%가 넘었었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 6%대로 뚝 떨어졌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 지금 실업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고 이러면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이번에도 오히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지금 트럼프가 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트럼프 당선 틀린 이후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업률에서 딱 과거의 확률대로 되긴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제가 요 기사를 넣은 이유가 살인의 추억, 억울한 옥살이 20년, 보상받고도 공장 일외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혹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의 그 배경이 됐던 그 사건이죠. 영화처럼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증거 조작이 결국 있었었죠. 못 살고 못 배운 게다가 몸도 불편한 청년을 범인으로 몰았었고요. 소아마비 장애인이 담벼락을 타고 넘다니요. 20년 옥살이 윤여성 씨의 사연입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진범 이춘재는 윤씨 초등학교 이 윤여성 씨의 초등학교 친구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자, 무죄를 인정받은 윤여성 씨는 20년 공백을 메우는데 7년이 걸렸다라고 하시고요. 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그때 한 5년 동안에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 살해를 당했었죠. 용의자가 검거된 것은 8자 사건이 유일한데 1988년 9월 16일 박 모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듬해 7월 당시 22살이었던 그때 당시에 22살이었네요. 윤여성 씨가 범인으로 검거가 됐고요. 경찰은 윤 씨가 앞선 7건의 사건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89년 10월에 이 윤 씨는 1심에서 강간치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에 8월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었네요. 이번에 이춘재가 그 자백을 하면서 풀려난 게 아니라 2009년 8월 달에 모범수로 출소를 했었군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제2굴레에서 벗어난 건 11년 뒤였는데 출소하고 나서 11년 뒤에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도 나이가 61세네요. 용의자로 특정이 됐고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고요. 윤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는 내용은 좀 스킵하고요. 윤 씨가 3살 때 고열을 앓은 뒤에 소아마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0세 되던 해에 겨울에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고요. 70년대에는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에 다녔던 아버지는 도박에 또 빠져서 큰 빚을 진 뒤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요. 윤 씨를 포함해서 4남매가 뿔뿔이 흩어졌어야 되는데 윤 씨는 경기도 안성 친척집을 거쳐서 화성으로 갔고 우연히 동네에서 농기구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을 알게 되면서 기술을 배웠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범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됐고 당시 경찰이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범행이 쉽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에휴. 하지만 윤 씨 설명은 한 3, 4일을 안 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말했는지 모르고 그냥 쓰라고 하면 받아 쓰고 지장 찍으라고 하면 지장을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마치 자백한 것처럼 이렇게 됐고 교도소에서 별명이 무죄였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무죄라고 했고 가수 하춘아 씨의 노래 무죄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날 이 진범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누명을 벗게 됐고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사건 터지면 바로 잘릴 거 아니야.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다고 하고요. 그는 결국 엄마 때문이었지. 내가 죽어서 엄마를 볼 때 떳떳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재심을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지. 이춘재가 윤씨 초등학교 친한 친구의 형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기구한 운명이지. 그래도 내 사건 빼고 자백을 했었으면 나는 이 죄를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고맙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교도소에서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꼭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박종덕 씨라고 청주교도소 사회복지과 계장이었는데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윤 씨의 말을 믿어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 씨가 죽을 용기로 살라고 이렇게 북돋아줬고 윤 씨는 출소 이후에도 박 씨를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박 씨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삶이 성녀를 행복하게 한다면 저도 그걸로 좋게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오면서 이 사진을 쭉 보면서 이분 얼굴을 보는데 이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굴에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보면서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짜증도 나고 분노, 특히나 이 분노를 잘 이렇게 조절을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간에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쟤가 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이 윤여성 씨가 이춘재가 그래도 그걸 자기 사건까지 자백을 해줘서 그게 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 인터뷰나 이분 눈을 보면 나를 그렇게 거짓 자백을 쓰게 한 경찰을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눈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한 30년을 20년을 감옥에 갇혀 있고 30년 동안은 그렇게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감사한 일을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네, 오늘 봄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내가 감사할 뿐, 또 혹시 좀 서운했던 거 있으면 또 용서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